이 사실은 김준희 고문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 주최 측의 요청도 있고 해서 한 40분 동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종선 대전협의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매우 어려운 자리라는 것은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날씨 보고 하면서 또 연락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잘 안 알아주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바로 그런 분인데 일을 많이 하는 분은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또 트집 잡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서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박수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저도 박수를 받았으니까 이 주최해 주신 이 회장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잘 들립니까? 저 목소리가? 예, 이 마이크 성능이 아주 좋네요. 저는 대전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제2의 고향입니다. 저는 경북 청송의 고향인데 대전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이 기교단이 지금 없어졌는데 공군 기교단 내 67년 3월 1일에 제가 공군 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여기 통신학교, 항공병학교 뭐 등등 이런 걸 졸업하면서 여기서 한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때 대전이 매우 추웠다는, 훈련받으면서 매우 추웠다는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어쨌든 대전과 연관이 많아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아주 옛날 생각도 듭니다. 그게 바로 1967년 이야기입니다. 벌써 51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 68년에 1.1 사태가 났고 이런 격동기를 거치면서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게 된 것은 처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신문사에서 한번 쫓겨났습니다. 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기름이 나왔다는 발표를 한 기억 나십니까? 그걸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잘못된 발표였어요. 그게 기름이 아니고 뭔가 이게 땅 위에서 정유가 스며들어가서 그것을 캐내가지고 이 기름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글을 썼더니 제가 중앙정보부에 불려가가지고 신문사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한 3번 쫓겨나왔어요. 전두환 정부 때는 또 2번. 그런데 지금 뭐 마이크만 잡으면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변호하고 전두환 대통령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한국의 현대사가 얼마나 기복이 심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김준희 고문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박정희 지우기가 유행입니다. 특히 작년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는 아주 역사적 해였는데 기념 우표도 못 만들게 하고 상암동에 있는 기념관에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동상을 만들어야 될 텐데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동상을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걸 또 못 만들게 했어요. 못 세우게 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박정희 기념관에 동상 못 세우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세계 아마 토픽 뉴스에 날 일입니다. 이건 코미디입니다. 아니 해군을 설치해가지고 함정 못 만들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지우기는 성공한 것 같은데 더구나 구미에는 요새 시장이 바뀌니까 새마을과를 없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지웁니다. 박정희를 못 지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게 박정희 기념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기념관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헬리콥터를 타고 이분이 시찰을 많이 했는데 하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다. 비행기 타고 밑에서 내려보면은 자신이 만든 공단도 보이고 농지 구획 정리 잘 했고 댐 만든 게 보이고 하면은 자기가 그린 그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기념관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속 좁은 사람들이 우표 못 만들고 동상 못 세운다고 해가지고 박정희라는 이름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분이 남긴 게 사라지겠습니까? 왜? 사라질 수 없죠. 오늘 저의 강연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박정희는 문명건설의 챔피언이었다. 문명건설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civilization이라고 하는데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의 기본입니다. 경제, 제도, 의료보험조합 또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군대, 그리고 고속도로, 항만, 교육제도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문명을 건설해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의 두 주인공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선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를 주니까 재주 좋은 한민족이 자기가 가진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드는 기초를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 강병 정책을 폈습니다. 우선 경제를 발전시켜야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고 강한 군대를 가지면은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 바탕에서 민족 중흥, 조국 근대화 정책을 펴가지고 오늘 이런 나라를 만드는 기초를 세웠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좋은 대통령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욕을 많이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 세 사람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문명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오늘 대한민국 수준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에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후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진국. 조금 잘 되니까 제가 직장에 다니고 할 때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렀어요. 개도국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뒤에 조금 더 잘 되니까 중진국이라고 불렀어요. 중진국. 요사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진국. 선진국 중에서도 또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엘리트 그룹. 그것을 인류국가라고 그러죠. 인류국가.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 목표가 인류국가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방동이니까 70대 초반인데 요 기간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목표가 인류국가가 됐습니다. 놀라운 발전이고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나이가 막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우리 세대처럼 60대, 70대, 80대 우리 세대처럼 많은 일을 하고 또 그 보답을 우리가 스스로 받으면서 오늘 이런 근사한 자연 속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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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운을 가져오도록 한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런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대표 선수가 이승만, 박정희, 그 뒤를 따라간 전두환, 노태우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뭐 직접 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마움을 알면은 사람은 두 가지만 안 하면은 사람은 성공한다 그래요. 첫째, 공짜 좋아하는 거, 요 버릇 안 버리면은 성공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고마움을 알고 공짜 싫어하면 다 성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모여 계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세대가 건설한 이승만,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모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피땀 눈물 흘려서 건설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디냐를 한번 봅시다. 오늘날 한국이 어디쯤 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통계 중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한국이 세계에서 10등 안에 듭니다. 대충 7등입니다. 평균 수명이 81세예요. 특히 여자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삽니다.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현재 86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86세인데 아마 대부분 다 90세 이상 넘기실 거예요. 남녀 합쳐서 81세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고 여자는 세 번째입니다. 더구나 지난 100년 동안 키가 가장 많이 자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여성이 지난 100년 동안 키가 제일 컸습니다. 몇 센치 컸는지 아세요? 20cm가 컸습니다. 20cm가 컸어요. 그만큼 잘 먹었다는 이야기죠. 교육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죠. 오래 살아야 될 걸 압니까? 최장수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어떠냐? 한국보다 10년 적게 삽니다. 평균 키가 또 10cm가 작아요. 평균 키가 10cm.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민족 반역 행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원래 강건한 체질과 체격을 가진 한민족을 열등민족으로 만든 겁니다. 난쟁이로 만들었어요.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평균 수명이 70세, 한쪽은 80세라고 하면은 이건 천국과 지옥 차이 아닙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 한국에 헬조선이란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죠. 이 기자들이 아주 이거 못된 짓 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은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절대로 보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욕설 아닙니까? 조국의 침을 뱉는 이야기를 어떻게 언론에 보도를 합니까? 헬 북조선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헬 북조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만나면은 한국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 다음에 한국이 맞습니까? 헬조선이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천국 다음에 한국이죠. 천국 다음에 한국이죠. 여러분들이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든 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천국 다음에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 5대 공업국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있고 서비스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그 경제가 제일 좋은 튼튼한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은 5대 공업국입니다. 1등이 공업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 산업화를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예요. 그 5대 공업국의 대표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세계에서 몇 등이냐? 세계 기업이 아마 몇 천만 개가 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13번째입니다. 삼성전자가 13번째인데 기름 회사가 많아요. 유통회사 그런 거 다 빼고 공장으로만 치면은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도요타, 애플, 그 다음에 삼성전자예요. 세계 3번째 되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런 분들이 세계에서 세 번째 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그것도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정치가가 뒷받침을 해주니까 만든 거죠. 세계 5대 공업국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교육도 잘 받을 수가 있고 범죄가 적고 오래 사느냐, 이걸 합산해가지고 삶의 질 랭킹을 내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랭킹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에서 185개국 중에서 12등이었습니다. 12등. 한국이 잘 사는 걸로 세계에서 12등. 지금 조금 떨어져도 15등, 16등 합니다. 이걸 당대에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잘 살았느냐? 통계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정희를 욕할 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욕할 때, 친일파라고 욕을 할 때, 그게 대응을 하려면은 몇 가지 통계를 알고 있으면 참 편리하죠. 첫째,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박정희 소장이죠.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의 통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통계가 잡히는 나라가 103개국이 있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몇 등이었느냐 하면은 87등이었습니다. 87등. 87등. 지금 세계에서 한 26등 갑니다. 그러면 1등은 미국인데,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93달러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2,906달러로 1등. 지금 한국하고 비슷해진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10배 더 1,587달러. 일본은 539달러.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캄보디아도, 필리핀도, 아프가니스탄도, 파키스탄도 우리보다 3배, 4배 잘 살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1961년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불과 5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승만까지 넣으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박정희는 문명 건설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문명 파괴자가 있습니다. 문명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한테 동조하고 있는 남한의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 종북 세력, 이 사람들은 문명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명을 파괴한다는 것은 뭐냐? 제일 좋은 예를 제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명 파괴가 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 이게 문명 파괴입니다. 여기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에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찬성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다 생각이 달라요. 찬성하면은 찬성하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는 안 된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을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느냐?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위험하다.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2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단 한 번이라도 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서 뭐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건 방사능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방사능 누출 사고가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난 사람이 없고, 방사능에 오염돼서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물론이지만 다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 제로입니다. 제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였어요. 동시에 가동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률, 우리는 보통 70%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동률이 가장 높은 원자력 발전소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그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게 대한민국 후쿠시마 원전 내서 사고가 났어요. 왜 났느냐? 쓰나미가 덮치니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기가 이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게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냉각수가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원자로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녹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그걸 다 대비해가지고 발전기를 저 높은데 딱 설치해놨습니다. 쓰나미 같은 게 와도 한국 원자력 발전소 끄떡없어요. 그런데 작년 취임하자마자 연설을 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 1,400명이 죽고 해가지고 포항에 경주에 지진이 나면은 위험해진다. 다 사실과 다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단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일본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없애가고 잘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도 가동 중단시키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2020년까지 가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면 돈이 최소한 몇 조가 날아갑니다. 몇 조가 날아갑니다. 작년에는 잘 짓고 있는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중단시켜가지고 재개할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1,000억이 날아갔습니다. 이 1,000억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돈으로 물어야 될 돈입니다. 왜 국가가 그걸 부담을 합니까? 대체한다는 게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여러분 이 근방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 깎아가지고 그 태양광 발전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산림망치입니다. 여기서 발전해봤자 그게 단가가 원자력 발전보다 10배 넘어요. 그리고 사막이 있으면 몰라도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석탄 발전을 지금 늘리니까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게 바로 문명 파괴입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원자력 발전소, 세계에서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좌파 세력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는 문명 파괴입니다. 문명 파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 과학을 파괴합니다. 과학을 무시해버려요. 통계도 무시해버립니다. 사실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최장수국입니까? 세계에서 왜 최장수국이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습니다. 40살. 왜 이렇게 오래 살게 됩니까? 그 이유 중에 물론 영양 문제가 해결됐죠. 제일 중요한 게 의료시설 아닙니까? 뛰어난 의사들. 바로 의료보험제도죠. 의료보험제도가 어느 나라의 문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만든 사람 누굽니까? 옛날에 의료보험제도 있었습니까? 누구죠? 박정희! 몇 년도죠? 여러분 의료보험 출범한 날짜 기억하셔야 되는데 언제입니까? 1977년 7월 1일입니다. 1977년 7월 1일 직장의료보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고 효율적입니다. 아까 원자력 발전소하고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맹장 수술을 하면은 의료보험 혜택 받으면은 한 100만 원 정도면 되죠. 120만 원이니까. 미국에서 하면요. 한 1억 뭡니다. 1억. 1억. 그것도 몇 달 기다려야 됩니다. 맹장 수술은 몇 달 기다리면 안 되니까 좀 빨리 해주겠죠. 자, 이런 게 문명입니다. 문명. 그런데 지금 마구잡이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머지않아 아마 의료보험도 적자로 돌아섰게 됩니다. 한전도 적자로 돌아서고. 이런 정책을 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경제가 견디지 못합니다.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오만해져요. 그러면 내일 태양은 서쪽에서 뜨라 라고 명령하면 서쪽에서 뜹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권력이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넣고 하는 것은 권력으로 됩니다. 그러나 경제는 권력으로 되지 않아요. 경제가 권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 북한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을 겁니다. 왜냐? 경제는 권력에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경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금식으로 최저임금제도 주 52시간 근무를 강제한다든지 원자력 발전소 문 닫게 하면은 경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경제 위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은 도리 없습니다. 이번 선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 통계를 통해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류국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통계를 내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통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기는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국민 전체로 통계를 내면 30%가 아니라고 그래요. 북한 소행이 아니랍니다. 30%. 근데 이 30%는 좌파가 아니에요. 빨갱이! 30%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학 졸업자가 제일 많습니다.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5%도 안 돼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아요. 즉 한국에서는 잘 살수록 많이 배울수록 무식해집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잘 살수록 많이 배울수록 무식해진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한국에는 배운 무식자가 많다. 배운 무식자가 많으니까 바로 이런 정권을 선택을 한 겁니다. 배운 무식자가 많으니까. 배운 무식자가 많으니까. 이건 뭐냐? 한국 사람들은 머리 좋은 게 1등입니다.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럼 세계에서 학력이 최고입니다. 대학 진학률 80%. 인류 역사상 최고입니다. 앞으로 이런 통계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명 건설을 한 건데 속아 넘어가는데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속는데도 1등이다. 정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누구한테 속느냐? 선동꾼에게 속습니다. 좌익 선동꾼에게 속습니다. 좌익 선동꾼에게 속는 이유는 좌익이 하는 말이 너무나 근사해서 그렇습니다. 좌익이 하는 말을 모아볼까요? 민족, 민주, 진보, 평화, 개혁, 평등. 다 말 좋죠. 한국 사람들이 왜 속느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민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민족 반역질을 합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최고의 민족 반역자는 누굽니까? 모르십니까? 최고의 민족 반역자는 김정은이죠. 김일성이죠. 김정일이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자죠. 그런데 그 자들이 입만 벌리면 민족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 거기 민족이란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안보를 파괴하고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민족 반역 행위를
덮어주는 이런 선동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별로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안 속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주의해야 될 말이 민족이란 말입니다. 민족.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공산화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민족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민족 반역자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승만도 민족 반역자, 박정희도 친일파니까 민족 반역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민족이란 말을 하나의 흉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민족이란 말은 좋은 말 아닙니까?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꺾으려면은 그 민족이란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저 선동 세력을 쳐야 합니다. 출발점이 하나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는 반드시 말이 나오기 전에 민족 반역자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이라고 반드시 서도록 해야 됩니다. 전쟁 범죄자 김정은이라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새 김정은 뒤에다가 국무위원장이라고 붙이죠. 이 말 맞습니까? 국무는 나라의 일을 맡는 위원장이라는데 한반도에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반국가단체, 범죄단체입니다. 조폭이죠.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앞에다가 나라 국자 써주면 안 돼요. 말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 저하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민족 반역자 민족 반역자 김정은, 김정은, 민족 반역자 김정일, 민족 반역자 김정일, 민족 반역자 김일성, 민족 반역자 김일성, 문명 파괴자 김일성입니다. 문명 파괴자 김일성, 문명 파괴자 김일성, 문명 건설자 박정희. 문명 건설자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정기를 13번 썼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근대화 혁명가죠. 그리고 교사입니다. 여기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시 몇 분 계시네요. 새마을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적 품성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선생이 그죠?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군인이었더라도 혁명을 하더라도 항상 교사였습니다. 마음속에 이 사람이 교사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에 박정희 소장이 어디에 있었느냐? 남산에 있는 KBS를 점령을 했는데 혁명 공약 방송을 해야 될 아나운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찾다가 한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종세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박종세 아나운서 아시죠? 그분 앞에 세워놓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시간도 없고 급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혁명 공약 인쇄물 이걸 딱 하나 주면서 이거 읽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박정희 소장이 앞에 있는 박종세 아나운서한테 한 5분 동안 교육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읽도록 했어요. 그게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박정희. 박정희는 국민을 꾸짖은 사람입니다. 박정희 이후에 전부 다 국민의 아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말이야 좋죠. 그 국민 중에는 국민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사기꾼도 있고 살인범도 있는데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말 그 자체가 사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러나 박정희는 국민을 교육했습니다. 국민을 꾸짖었어요. 저 강원도 어디 가서 행사를 하는데
애국가 소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애국가 다시 불러 합니다.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 교사, 혁명가, 그리고 위대한 CEO였습니다. 우리가 박정희를 연구하고 하는 것은 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잘 살아보세 시절의 노스탈자를 자극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를 연구를 하면은 거기서 많은 교훈과 원리와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나라를 운영할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박정희는 거대한 교사입니다. 박정희를 연구해가지고 경영학 논문이 앞으로 수십 권, 수백 권 나올 겁니다. 최고로 효율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박정희를 설명할 때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 오신 김에 요거 하나를 외워 가십시오. 박정희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여기 최가 4분 들어갑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문명 건설을 시간을 두고 1000년 걸려가지고 문명 건설을 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대에 좀 덕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흘린 땀의 대가를, 그 값을 여러분들이 보상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박정희 세대는 1917년생 아닙니까? 1920년대생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고생하고 좀 인생을 즐기려고 했을 때는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 여러분이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풍요를 즐기기 시작한 첫 세대입니다. 행운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그런데 우리 밑쪽으로는 배고픔을 몰라요. 풍요만 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저주를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합니다. 최소한의 희생. 박정희가 누구 사람 죽이라고 한 거 한 건도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면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대가를 치르겠죠. 후대가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어떤 식으로 치를 거냐? 우리가 건설한 이 거대한 문명을 농땡이, 선동꾼, 민족 반역자한테 빼앗기든지, 빼앗기지는 않더라도 반토막을 내든지 해가지고, 지금은 집집마다 자가용 가졌는데 우리 언제 자가용 이렇게 굴린 적이 몇 년 됩니까? 1970년대로 돌아가면은 한 100명의 자가용 하나였을 거예요. 그때는 자전거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우리 아들 때는 자전거 탈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손자대 오면은 다시 달구지 타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공짜를 좋아하고 고마움을 모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희생을.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려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수십만, 수백만 죽입니다. 나라가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하고 하면은 사람이 죽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박정희가 누구 암살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지금까지 한 5, 600만 명 죽였는데도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 북한이 적어도 우리 정도 살고 있다 하면 좀 봐줄 수는 있지.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최단 기간 내에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단 기간.
그러니까 최단 기간에 발전시켰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최대 업적은 아까 제가 세계 5대 공업이라는 걸로 다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제 40분, 제가 맡은 시간이 40분인데 지금 한 1분 남았네요. 제가 여기서 박정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몇 시간이고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시점에서 권력이 지우려고 하는 박정희를 우리 머리에 새겨가지고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 박정희와 함께 문명 건설을 이루겠다는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 우리 민족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무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전해주느냐? 말로 전해주고 기록으로 또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록 남겨야 됩니다. 기록 남겨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남겨야 합니다. 남기면은 언젠가는 그 말을 들었던 젊은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 깨닫고 정신 차릴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론에서 나오고 선거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문명을 지켜가려면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데 제일 좋은 교사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이야기로 가지고 나라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